선생님이 이제 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11번이라고 돼 있죠? 11번 펴보세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국어의 전반적인 걸 알려주겠습니다. 자, 봅시다. 국어만 얘기하죠. 국어만. 알았죠?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이 또 한번, 지금 뭐 사실 수학 과목이 너희 때 지금 변하잖아요. 그죠?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데 그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좋은 거예요. 너희들 지금 수학하는 공부 양이 너희 때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전처럼 뭐 이렇게 수학 범위 때문에 수학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것 때문에 수포자들이 많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수포자들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요. 알았죠? 공부량이 좀 줄어들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봅시다. 수능 국어는, 선생님 보자. 수능 국어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지금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화법에서 5문제가 나오고요. 장문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 5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문학이 15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15문제. 그 다음에 독서라는 게 이게 뭐냐면 비문학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비문학인데 여기서 15문제가 나와서 총 몇 문제다? 그죠. 거기다 빨리 쓰세요. 시험지에다 써. 빨리. 선생님 쓰는 거 빨리. 거기 9번 문제 밑에다 쓰세요. 9번 문제 밑에다. 이게 4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능 국어는 화법에서 5문제, 장문에서 5문제, 문법에서 5문제, 문학에서 15문제, 독서에서 15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현행 수능입니다, 이게. 현재 수능. 됐지? 선생님이 왜 이걸 다 여기다 이렇게 썼는 줄 아세요? 너희들 중학교 때도 문법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죠, 그죠? 화법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습니다. 장문도 교과서에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교과서에. 중학교 교과서에. 오케이? 왜 이걸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나 선생님이 이렇게 부호 이렇게 붙였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개념도 똑같고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 고등학교 가서 그대로 또 배웁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알았죠? 단지 여기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글이 알았죠? 중학교 때보다 약간 어려운 내용들이 좀 실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너희들 중학교 때 토론 안 배웠습니까? 토론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토의도 배우지 않았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자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국어가 다르다. 이 인식 먼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단지 고등학교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뭐하게 내겠어요. 어렵게 내겠죠, 어렵게. 그죠? 그걸 대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국어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알았죠? 국어의 논리는. 근데, 이게 지금 화법 5문제, 장문 5문제, 문법 5문제, 하면 45문제죠. 45문제고, 여기에 꼭 알아두세요. 3점짜리 문제가 10문제입니다. 몇 점짜리가? 3점짜리가. 나머지는 다 그럼 몇 점짜리겠어요? 2점짜리입니다. 알았죠? 2점짜리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수능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채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머지 35문제는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 알았죠? 10문제만 3점짜리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이 10문제인 이 3점짜리는 조금 어려울까, 어렵지 않을까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요 3점짜리 문제가 1, 2, 3등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걸 몇 문제 맞히느냐에 따라서 1, 2, 3등급이 결정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어? 근데 너희 때는 수능이 어떻게 바뀌냐? 이제 수능 국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너희 때는 수능 국어가 문화, 그 다음에 독서는 공통 과목이고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는 이게 참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라는 두 개의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너희 때는. 알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 이게 유리해요? 이게 유리해요? 이런 걸 묻지 마라. 지금 뭐 이건 너희들 수능은 아직 먼 얘기다. 어? 이게 유리해요?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언어 매체가 바로 문법입니다. 알았죠? 어? 이 화법 작문이 얘고요. 언어 매체가 바로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어? 그럼 이때 수능 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될지, 여기서 몇 문항, 여기서 몇 문항, 선택 과목 몇 문항인지, 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2학년, 너희들이 2학년이나 1학년 말쯤 되면 형태가 윤곽이 다 잡혀서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수능 국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능 국어는. 이해됐지, 선생님 말? 근데 내신 국어는 어떠냐? 내신 국어는 이런 거예요. 내신 국어는, 학교에서 내신 국어를 할 때는 지금 현행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너희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 근데 그 교과서를 순서대로 나가는 학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 극소수일까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편한 거 먼저 수업합니다. 어? 이해되죠? 그럼 너 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편한 부분이 어딘지를 선생님이 한번 이 내신 국어를 공부하려면 봐봐. 지금 일단 비문학도 있죠. 됐죠? 화법도 있고 작문도 있고 문법도 있죠. 그 다음에 문학 중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문학 중에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필도 있고 극문학도 있고 여기는 고전문학도 있죠. 맞죠?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얘입니다, 일단. 수업하기 좋은 게. 네, 아이들이 이거 잘 몰라요, 문법은. 이 문법은 아무리 외워도 머릿속에 오래 안 남습니다, 잘. 그리고 이거는 수업 들을 때 필기를 좀 하면서 들어야 되고 집중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하기 좋은 게 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을 가도 맨날 수업 시작하면 시부터 합니다. 선생님 좀 그 웃기다는 거죠. 이거부터 수업입니다. 이거 중에서도 현대시 중에서도 이거부터 합니다. 고전 시간을 합니다. 왜? 어휘력이 딸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뭘 많이 해야 돼요. 수업 들을 때. 필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집중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수업을 나갈 때 주로 이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낼 때도 주로 여기서 내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요즘 일반 고등학교는 이거 안 냅니다, 지금. 이걸 안 내요, 시험에, 비문학을. 그러니까 1학년 때 애들이 비문학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너희들 수능에서 결국 등급 결정하는 건 비문학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따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주겠지만, 알았죠? 비문학이 결정하는 겁니다. 1등급과 2등급의 3등급의 차이는 비문학의 차이입니다. 다른 데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비문학을 같이 해주는 이유가,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1학년 끝날 때 되면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약속하지만 너희들이 수능 문제 풀어도 2등급 이상은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1학년 딱 끝나면. 그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 공부는 내신 국어도 원래는 이거 골고루 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주로 이것만 하면 선생님 굳이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국어 공부가 약간 편식적이에요.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거의 이것도 안 돼 있는 상태, 이것도 안 돼 있는 상태, 극문학이나 수필은 거의 안 하는 상태. 근데 결국 하는 게 요거하고 요거만 하니까, 알았죠? 시험도 여기에서만 내요. 여기에서만. 그리고 내신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객관식으로 내는 학교가 있고 서술형을 3문제 정도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문제는 20문제 정도나 25문제 정도를 출제해요. 알았죠? 근데 내신을 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왜? 서술형 문제라든지 객관식 문제가 한 가지 물음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내신 문제 중에 어려운 학교들은 물음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문제의 질문이 두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두세 개를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충족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만 딱 미리 얘기하고 이걸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럼 좋다.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문학을 배울 때, 알았죠? 어떻게 우리가 맨 처음에 접근하는 게 좋으냐. 이걸 잘 들어야 돼, 오늘은. 이걸 잘 들어야 돼. 문학은, 선생님, 이거 밑에다 써 놓으셔야 되고. 그 밑에다 동시에 써. 문학은, 오늘 이 수업,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데. 오늘, 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복습해야 된다. 진짜다. 선생님 원칙이다. 이거 바로 복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야. 국어는 이해도 하면서 암기해서 축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만 좋아하는 애들은 무슨 시험을 좋아할까요? 수능을 좋아해요. 모의고사 보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 지금 1학년에도 내신은 4등급인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에요. 약간 균형이 잘 안 맞죠? 근데 얘가 내신을 4등급 받는 이유가 있어요. 얘 국어 100점 맞았어요. 내신 시험 100점 맞았어요. 100점. 근데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은 게 병신이. 그리고 그 학교가 수행평가 반영 비중이 엄청 높아요. 70%예요, 70%. 지필고사 30%, 수행평가 70%. 수행평가 못하면 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학교 시험 100점 맞았어요, 100점. 근데 내신은 4등급이에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지, 이러면. 그러니까 학교 수행평가도 잘해야 돼, 열심히. 근데 중학교 때 수행평가 많이 해봤잖아. 많이 해봤죠, 그죠? 똑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할 때.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가서는 좀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지. 중학교는 이렇게 그냥 수용적이었다면 고등학교는 이렇게 질문도 던질 줄 알아야 되고 서로들 토론할 줄도 아는 성격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 아니야. 고등학교 교육은. 그럼 문학은 원래 선생님이 오늘 쓴 것 중에서 제일 꼭 알아둬야 돼. 문학은 무슨 적이다? 이렇게 꼭 알아둬. 문학은 무슨 적? 구체적. 문학은 무슨 적? 구체적. 이 구체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요 의미라고 알아두면 돼. 구체적이란 말은 뭐라고? 감각적으로 느낀다는 뜻이야. 감각적으로 느낀다. 너희들 양병철이 목소리 무슨 각으로 느끼니? 양병철이 목소리를 무슨 각으로 느껴? 청각으로 느끼잖아, 청각으로 지금. 알았죠? 지금 구체적인 거야, 지금.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 수업하는 장면 자체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구체적인 거, 이거. 구체적인 거. 알았죠? 문학은 이렇게 돼 있어. 구체적인데, 요 구체적인 것을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추상적인 거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연결을. 알았죠? 오케이? 잘 봐, 잡아. 양병철이 생일인데, 어떤 학생이 병철이한테 생일 선물을 갖고 온 거야. 그럼 병철이한테 주는 선물은 구체적인 거니 추상적인 거니? 구체적인 거지. 아니, 어떤 미친놈이야. 야, 아니, 양병철이 생일인데, 아니, 수업 들었던 놈이 찾아와서, 선생님, 축하해! 나봐. 야. 만약에, 선생님 축하해! 라고 말하면 얘가 추상적인 거지, 구체적인 거지. 이건 추상적인 거야. 이건 추상적인 말이야. 이거 추상적인 어휘야. 축하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어휘야. 너희들 자유라는 말이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인 말이야, 이거. 알았죠? 이런 말들이 추상적인 거야.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이해되죠, 이거? 사랑, 소망, 희망. 이런 단어는 다 추상적인 단어들이야. 그럼 슬픔도 무슨 적인 단어일까? 추상적인 단어야, 그러지. 슬픔도 추상적인 단어야. 오케이?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원래 이렇게 말 안 하고, 병철이한테 어떤 학생이 꽃을 갖다 줬다. 꽃을. 이해됐지? 꽃을 갖다 주면 이 꽃은 구체적인 거야. 얘는 추상적인 거야. 근데 만약에 병철이한테 어떤 아이가 꽃만 주고 이 말을 안 했다면 병철이는 꽃을 보고 이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원래. 응? 오케이? 이게 문학의 원리야, 이게. 그러니까 문학은
구체적으로 쓰고 요걸 학생들하고 공부해서 연결을 시키게 하는 거야. 이해된 거지? 문학이 이런 논리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을 절대 머릿속에 이렇게 알면 돼. 안 돼. 문학은 추상적입니다. 절대 이렇게 알지 마. 문학은 무슨 적이다? 꼭 머릿속에 그렇게 알아야 돼. 문학은 무슨 적? 구체적으로는 집에 가서 꼭 다음 시간부터 내가 질문하는데 문학이 추상적 이러면 혼나 아주. 문학은 구체적. 알았죠? 구체적. 그럼 너희들 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만약에 어떤 한 학생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렸다면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이해되죠? 요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추상적인 걸 물은 겁니다, 이제. 이 눈물에서 추상적 의미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학생이 독서실에서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안 풀리니까 울었다. 어? 그러면 이 눈물에는 이게 들어있겠죠. 맞죠? 들어있죠. 이게 추상적인 말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내가 이거 설명하면 이해되죠, 지금? 이해되죠?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요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너희들이 권력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 어? 야, 가장 대표적인 권력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력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오케이? 그 권력이야. 근데 그 권력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2년 동안 진짜 경험 많이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경험이 없어.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런 권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아이들은 이게 구체적인 장면하고 추상적 의미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학을 잘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잘해. 중학교 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막 싸우고 지랄하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내 이런 경험 있는 거 아니지? 아니, 경험이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경험이 있는 애들은 고등학교 와서 그리움과 사랑의 시는 다 이해해, 다. 오케이? 그게 바로바로 알아. 바로바로. 어떤 시를 딱 주고, 야, 이 시에, 야, 신청하자 감정이 뭐니? 선생님, 그리움이요. 너 어떻게 알아? 이미 경험했어, 경험.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문학을 잘한다는 건 경험이 많으면 잘하는 거야.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인 의미를 연결시킨 경험이 많아야 돼. 연결시킨 경험. 이해된 거지? 그럼 좋아. 너희들 중학교 때 오가란 시를 배워요,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오가라는 것도 있고, 양반전이라는 작품도 있고, 다 배우거든요. 근데 그 오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지금, 꽃은 쉽게 피었다가 져요. 풀은 푸르다가 금방 누르게 변해요. 알았죠? 하지만, 바위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면, 얘네들 다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단어예요. 알았죠? 그럼 중요한 건 꽃은 쉽게 지고 풀은 쉽게 풀었다가 쉽게 색깔이 변해요. 알았죠? 근데 얘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을 이해해서 이 바위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아는 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불변성이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떠올릴 줄 아는 게 문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이해됐죠? 지금부터 문학은 무슨 적으로 쓴다? 문학은 무슨 적으로 쓴다? 구체적으로 쓴다. 문학은 구체적으로 쓴다. 이해되죠? 구체적으로 쓰고 이 추상적 의미하고 구체적인 장면하고 뭐 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 연결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 좀 이따 선생님이 연습을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문학에 시가 있죠. 이것도 써놔야 돼. 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는 지금부터 꼭 이렇게 알아두세요. 시는 무슨 문학이다? 시는
시는 무슨 문학이다? 제발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냥 시는 감정문학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다양합니까? 다양하지 않아요. 다양하죠, 그죠? 그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다른 걸로 쓰는 것보다 시로 쓰는 게 훨씬 더 감정 표현을 더 운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문학? 이렇게 알아두세요, 제발. 시는 무슨 문학이다? 감정 문학이다, 지금부터. 나머지 그런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선생님 수업할 때 알려줄게. 알았죠? 시는 감정 문학이다. 소설하고 극문학은 꼭 알아두세요. 무슨 문학이다? 소설하고 극문학은 무슨 문학이다? 갈등 문학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가면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 갈등 보고 나오세요. 응? 오케이? 제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하고 이제 둘이 손잡고 극장에 가서 영화 좀 보면, 그래도 야,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무슨 의도 때문에 제작을 했는지는 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근데 지금 오늘부터 선생님 이거 얘기 듣고 나면 영화가 눈에 보일 거야, 바로 보입니다. 무조건 극문학이나 소설은 무슨 문학이다? 갈등 문학입니다. 갈등 문학이에요. 알았죠? 갈등 문학. 우리가 만약에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칩시다. 부산행이 뭐 나오죠? 좀비 나오죠, 그죠? 좀비 나오죠? 부산행에서 갈등은 도대체 무슨 갈등이냐 이거죠. 부산행의 갈등은 지금 분명히 어떤 약품이 누출이 됐고요, 그죠? 그것 때문에 좀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열차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구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대전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열차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그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는 다 죽이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영화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제목이 무슨 애이니? 그래, 얘들아. 끝까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영화를 보면 뭘 느껴야 되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위기에 빠졌는데, 오케이? 위기에 빠졌는데, 국가는 이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갈등의 원인은 누가 만든 겁니까, 다? 개인이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만든 겁니다. 부산행은 국가를 비판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이 영화하고 비슷한?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이 세월호 겨냥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 아니, 선생님은 이 영화 제작자가 그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나. 들은 적도 없고. 선생님 그냥 보고 나서 느낀 겁니다, 내가. 약간 느낌이 지금 그렇다 라고 느낀 거예요, 선생님. 이걸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소설은. 그럼 양병철이가 전쟁에 나갔다가 파편에 맞아서 병신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제대해서 사회에 나왔어요. 이해됐죠? 근데 적응을 못해요. 맨날 술만 처먹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았죠? 그리고 사고만 치고 결국은 전과자가 됐어요. 근데 저녁 때만 되면 막 배가 아파요. 근데 왜 아팠는데 병원에 갔는데 아픈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병철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이해됐죠? 그럼 병철이 화장을 시킨 거예요. 뭐 시켰다고? 병철이 화장시킨 거예요. 화장시켰는데 병철이 뼛속에 요만한 총알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소설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이 소설의 주제를 너희들이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주제가 뭐예요, 이거? 모든 아픔의 원인은 다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양병철이가 이렇게 살게 된 원인은 다 뭐 때문입니까?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전쟁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소설을 만든, 또는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은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은 개인이 만듭니까? 국가가 한 겁니까? 근데 피해는 누가 다 봅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공부가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국어 공부가. 그래야지 너희들이 나중에 논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어? 근데 너희들 참 좋은 과목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어? 사회 과목이 있어요. 어? 이해됐죠? 사회 과목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과를 가든 공통사회는 배울 거 아니에요. 그걸 배우다 보면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라든지, 어? 이걸 다 배우게 돼요. 아주 좋은 지식입니다, 그건 너희들한테.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수필은 뭐냐면, 수필은 태도문학입니다. 수필은 무슨 문학? 태도문학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두는데, 선생님 봐봐. 이건 좀 이따 선생님이 이제 분석을 해주면서 나 알려줄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거는 꼭 알고 가라는 거야, 문학에서. 제발.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꼭 문학은 무슨적으로 쓴다? 구체적으로 쓴다.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수업들이 이런 수업들이에요. 지금 봐봐. 좀 이따 선생님이 문제 사례를 하나 알려주겠지만 봐봐.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봐봐. 내가 한 가지 문장을 지금 쓸 테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다.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죠. 계절 언제입니까?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 겨울입니다. 겨울입니다. 알았죠? 어?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어? 어? 석양에 갈 곳 몰라 한다. 이런 시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단어, 모르는 단어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어? 지금 백설이 가득 차 있고 구름이 험하고 거기에 매화꽃이 어디 펴 있는지 지금 시적 화자는 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만 하면 되냐면 그냥 겨울에 뭐 찾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국어는. 어? 근데 이걸 가지고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요거 고려 유신, 요거 간신, 이거 우국지사, 이 지랄 하면 안 돼요. 국어는 제발 선생님 부탁은 이런 거는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이 장면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지. 그게 국어의 원리여야 돼, 원래. 이러면 수능을 잘 봐. 이러면. 근데 이렇게만 공부해서 내신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장면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은 건 맞아. 근데 공부를 할 때, 수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꾸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먼저 하지 말고, 이 장면을 먼저 다 이해한 다음에, 순서를, 나머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야,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냥 무슨 뭐 이육사의 시만 나오면 무조건 무슨 뭐 일제치하다. 이건 나는 반대라는 얘기. 이건 잘못된 공부야. 그럼 네 봐봐. 지금 이육사의 시 중에 광야라는 시가 있는데 들어본 적 있지? 들어본 적 있지? 광야 들어본 적 있죠? 거기 사연에 이런 말이 있어. 지금은 눈 내립니다. 매화향기 홀로 아득합니다. 나 씨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시야. 너희들 수업 들은 거하고 잘 비교해보라니까. 이거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이거 구체적이죠? 구체적이죠? 그럼 이것만 이해하란 말이야. 이것만 지금 1단계. 어떻게 이해? 지금은 눈 내린대. 계절이 언제예요? 겨울이에요. 지금 매화향기가 피어나면 뭐가 올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나는 지금 뭐 뿌리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가 올 것 같으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먼저 이해를 먼저 하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현실에 좌절한 사람이니 좌절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하란 말이야. 국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겨울이야. 그래, 매화향기가 피어나. 좀 있으면 봄이 올 것 같아. 나 지금 광야에다 열심히 씨 뿌릴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분명히 봄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현재가 지금 겨울이지만, 비록 겨울이지만 이 겨울을 견디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요런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일제시대 때 쓰였어요. 이런 조건이 나오면 얘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일제치하가 될 수 있는 거고, 얘가 뭐가 될 수 있는 거고, 광복의 예감이 될 수 있는 거고, 얘가 광복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공부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근데 선생님들 중에, 이걸 선생님들이 내가 또 어떤 평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순서로 수업을 하지 않고 거꾸로 수업하는 사람들은 초보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 국어 원리를 모르는 거야, 이거. 이렇게 자꾸 접근하면 아이들은 국어를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게 돼. 이해. 알았죠?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축적을 하려고 그래요, 축적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접근을 할 줄 알아요. 이해되지? 선생님이 가끔 아이들한테 농담하는데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너희들 만약에 엄마가 너희들한테 지금 공부 잘 되니? 근데 너희들이 메모를 이렇게 하고 왔다고 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엄마가 너희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지? 그랬더니 냉장고에다 메모를 써놓은 거야. 엄마, 지금은 눈 내려.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한데 나 씨 뿌리러 나갈게. 이 말은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게 운치 있는 의사소통 아니니? 다음부터 엄마가 하면 이렇게 써. 알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봐. 비문학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야, 비문학이 지금 나오면 인문편이 나올 때가 있고, 사회편이 나올 때가 있고, 과학지문이 나올 때도 있고, 예술지문이 나올 때도 있어요. 비문학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비문학은 이게 나올 때도 있고요. 뭐가? 인문편이. 그럼 인문편이 나오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문과 학생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다루는 게 지금, 이런 분야를 다루는 게 비문학입니다. 알았죠? 근데 지금 현재 수능은 비문학이 3지문 나와요, 3지문. 3지문.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 인문편 하나, 오케이? 이해됐죠? 인문편 하나 이렇게 나오고, 사회편 하나, 됐죠? 그 다음에 과학하고 인문 융합 하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옛날보다 지문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능이 이렇게 보시면 돼. 예전에는 수능이 이렇게 5지문이 나왔어요. 수능이. 지문이 많다고 해서 하도 지랄지랄해서 줄여준 거예요, 지금. 너무 많다고 해서 줄여준 거예요, 지금. 3지문으로. 이해되죠? 근데 이를 봐. 비문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딱 한 가지만, 선생님은 오늘 한 가지씩만 알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씩만. 비문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뭘 찾는다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지금 봐봐. 선생님들은 비문학을 빨리 독해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빨리 독해하는 방법이라는 걸 자꾸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를 적게 하면서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미리 얘기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접근하면 너희들은 절대 1등급 만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국어에서. 국어는 제발 부탁인데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1학년 때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비문학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추상적 진술이라는 게 있고 구체적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비문학에도. 아까 문학도 뭐로 돼 있다 그랬죠? 문학은 구체적으로 쓰고 추상적 의미하고 연결시킨다 그랬죠. 비문학은 얘하고 얘를 다 써줘요, 지문에.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추상적 지문이라는 건 이렇게 포괄적인 지문이에요. 다른 문장을 다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문장.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 구체적인 문장을 가지고 얘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비문학은 이 논리입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비문학 독해는 복잡하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시험 봤는데 너희들은 비문학 읽는 능력이 아주 좋았어요. 선생님 시험 본 거 봤을 때. 어? 아주 내가 보기엔 낯선 지문인데도 대상들 찾아서 아주 잘 읽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이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어?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은 그런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까?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과생이라 과학을 좀 알아요. 알았죠? 그럼 이 지문, 과학 지문 나오면 이해가 더 빠른 겁니다. 문과학생이라 사회를 배웠어요. 알았죠? 그래서 사회 지문이 나왔다. 그럼 문과학생이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배경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지문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낯선 지문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는 거 틀리는 거 뻔해요. 선생님 다 학교 시험지 다 모아놨거든요. 어? 어? 뻔해요. 애들 보면 밑에 선택지에 낯선 시들 나오면 못 골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선생님하고 첫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머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낯선 글이 나와도 내가 대상을 찾아서 뭐 하는 능력을 자꾸 읽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 쓸데없이 제목 딱 보고 나서 이건 안 배운 건데? 이러지 말라는 거지, 선생님은. 이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야. 내가 배웠냐 안 배웠냐를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해된 거지? 이해되죠? 그죠? 선생님 말 충분히 내가 이 설명한 걸 잘 이해해서 오늘부터 국어 공부할 때 내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스타트할지를 꼭 아셔야 돼. 중요하다니까. 선생님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는 나중에 3학년 때 3등급 정도나 4등급 정도 되면 뭐가 부족한 애들이니 얘네들은. 선생님 미리 얘기할게. 시간이 부족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시간이 부족한 애들. 그럼 얘네들은 시간을 극복하면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어? 그럼 학원 선생들은 얘네들한테 뭐를 극복하는 방법을 자꾸 알려줘. 시간을. 근데 모의고사 보면 똑같아. 극복 못한다니까 얘네들. 얘네들이 시간을 극복하려면 이해력이 높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1등급 받는 아이들 중에는 그럼 기술이 없을까? 문제 푸는 기술이? 있지. 국어 푸는 나름대로의 기술들이 다 있다니까 1등급 정도 되면. 어? 자기 방식이 있어. 근데 그 방식을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 선생님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줄게. 내가 이해력이 좋고 충분히 읽는데 대상을 잘 찾으면서 읽는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기술을 가르쳐줘도 자기한테 필요한 기술을 딱 선택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이해력이 안 좋은 학생은 아무리 많은 기술을 알려줘도 자기화시키지 못해요. 이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야. 그럼 내가 기본이 돼 있을 때 문제풀이 기술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내가 기본이 돼 있으면 문제풀이 기술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3학년 때 이렇게 받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대학은 안녕입니다. 진짜. 어? 그러니까 국어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1학년 때 2등급, 1등급 만들어 놔야 돼요. 어? 그러면 너희들은 3학년 때 그냥 혼자서 학교 생활하면서 그냥 대학교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문학하고 비문학 이제 이해되죠? 비문학은 배경 지식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선생님은 배경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주어진 지문에서 최대한 요약을 해서 해결하는 게 좋다. 이해를 해서. 알았죠? 그리고 문법은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화작은 선생님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화작은 중학교 때 화작하고 고등학교 화작이 똑같습니다. 전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알았죠? 단지 사용하는 개념어가 약간 추가되는 겁니다. 약간. 근데 문법도 중학교 문법이나 고등학교 문법이나 똑같습니다. 너희들 중학교 때 음운 변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배웠죠? 배웠죠?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배웠죠? 고등학교 문법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수능 문법은 더 쉽습니다.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수능 문법하고 고등학교 내신 문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선생님이 요 한 문제를 가지고 알려줄게. 한 문제를 가지고. 이해되지?
자, 봐, 요거 봐봐. 여기 11번 문제인데 요번에 애들이 문제 풀 때 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썼대요. EBS에 가면 학생들끼리 시험 끝나자마자 의견을 나누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험 끝나자마자 뭐 교육부를 폭파하겠다는 둥 뭐 지랄지랄 하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가끔 가다 보면 아이들 중에 이걸 어렵게 느꼈다는 것 자체는 선생님 보기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이걸 왜 너희들한테 해설해 주려고 하냐면 이건 문법적 지식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이해해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생각해 나가면 돼요. 이게 수능 문법이에요. 알았죠? 수능 문법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이죠. 그죠? 여기 봐봐. 여기 선생님하고 여기 합쳐. 최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다. 그대로 이해하세요. 그냥 여기. 내가 가령이 나오면 뭐죠? 예시입니다. 예시. 가령. 최소 대립상 살과 쌀은 시옷과 쌍시옷으로 뭐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때 시옷과 쌍시옷은 의문의 자격을 갖습니다. 이처럼 최소 대립상을 이용해서 의문들을 추출하면 의문 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상을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의문들을 추출하고 B에 표시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최소 대립상을 찾아보세요. 얘하고 최소 대립상은 뭘까요? 얘하고 똑같은 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하고 똑같은 얘를. 그죠? 얘입니다. 그죠? 그럼 얘하고 얘의 의미를 다르게 하는 건 뭐죠? 미라는 모음하고 여기 오라는 모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루하고 최소 대립상에 다른 게 뭡니까? 그죠? 모르죠? 얘하고 얘가 최소 대립상이죠. 얘는 아죠. 그죠? 얘는 어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이것 때문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굿이라고 최소 대립상에는 구술입니다. 됐죠? 여기서는 이모음이고 여기서는 의모음이죠. 그죠? 이게 최소 대립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버려요. 표시를 해버려요. 그럼 좋다. 아까 뭐 있었죠? 이도 있었고, 미도 있었고, 의도 있었고, 오도 있었고, 어도 있었고, 아도 있었고. 됐네. 그죠? 그리고 이 최소 대립상을 가지고 여기 밑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밑에 이렇게. 추출되는 의문들 중 땡땡땡을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두 개의 전설 모음이 있대요. 전설 모음이 두 개, 맞아요? 틀려요? 두 개의 전설 모음이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중모음이 있네요. 중모음이 두 개 있네요. 맞죠? 평수 모음은 세 개 있네요. 평수 모음은 평순 하나. 여기 세 개. 그럼 이게 틀렸네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이게 답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문법이 필요해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 말 이해된 거죠? 이게 지금 수능 문법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있죠?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아까 내가 문제 주고 너희들 풀라 그랬잖아. 그죠? 나중에 풀어보세요. 너희들 한 문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출 수 있어요. 한 문제 정도는 틀릴 거예요. 왜냐면 한 문제는 내가 문법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런 정도예요, 지금. 근데 내신 문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신 문법은 암기를 할 게 너무 많아요. 외워야 돼요. 그럼 너희들 내신 문법을 하면 자동적으로 무슨 문법이 완성이 될까요? 그죠? 완성이 됩니다, 그냥. 수능 문법이랑 다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신 문법은 너희들 언제 배우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학교에서 다 모든 일산의 학교들이 다 독서와 문법을 가르치거든. 그래서 2학년 때 거의 선생님 생각에는 언어 매체를 선택해서 너희들한테 문법을 가르칠 겁니다. 2학년 때. 그리고 1학년 교과서에도 문법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 있습니다. 음운 변동.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오케이? 그 다음에 중세국어. 여기 딱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문법 요소라는 게 있어요. 문법 요소. 높임법, 피동사동.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요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문법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문법만 하면 수능 문법은 끝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문법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규 수업 시간 전에 30분 동안 문법을 보는 이유가 이걸 따로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그리고 틀린 거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이해만 하고 그걸 축적하다 보면
그냥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그냥 학교 시험 수업고 그냥 정리해서 보면 내신 그냥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문법은. 이해되죠? 이게 지금 수능 문법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알려준 이유가 지금 수능이 이렇게 출제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 선생님이 알려줄게. 봐봐. 이게 시예요. 이게 시. 요거 하고 나서 잠시 쉬자. 힘들지 너희들? 힘들지? 우리 아직도 2시간 남았다. 그만하네. 이따가 선생님이 여유 있게 휴식 시간을 줄게. 응? 아니야. 선생님이 원래 작년까지 3시간 수업했었어. 3시간만 수업했는데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한 번 해가지고 과제물 선생님이 주고 아이들 첨삭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나면 아이들 따로 불러서 시험을 봤다고 선생님이 학원에서. 3학년 애들은 매주 와서 시험 봤어요. 매주 와서. 왜냐면 시험을 봐야지 시험 보는 속도가 빨라지거든. 근데 요번에 늘린 이유가 문법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문법하고 비문학 수업을 좀 충분하게 하려면 수업 시간이 3시간보다는 그래도 느는 게 좋겠다 해서 선생님이 4시간 한. 아마 다른 학원 4시간 한 학원은 없을 거야. 그거는 대부분 3시간짜리 한 번이거나 아니면 이틀, 주 이틀 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주 이틀을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요즘 애들이.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야 되는데 수학하고 영어 하면서 국어까지 이틀씩 나와서 수업 듣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가면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잘, 생활을 잘 하고 와야 돼. 다음 주에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 그럼 각오들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제목이 뭐라고 그러니? 그렇지? 그럼 요거 무슨 적인 거니? 구체적이죠. 눈이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읽어볼게.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옵니다. 뭐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뭐가 중요한 단어죠? 눈. 됐죠? 봄을 바라보고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는 정맥이 바르르 떱니다. 얘가 떠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거 동그라미 친 단어들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 바르르 떠는 사나이 관자놀이에 새로 돋는 정맥을 어루만지면서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습니다. 누가? 눈이. 됐죠?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주떡 많은 겨울 열매들은 됐죠?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요. 안악들은요. 안악들은 그의 가장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핍니다.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문장의 주어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딱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비문학을 읽든 문학을 읽든 알았죠?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좋은 건 문장의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문장이 뭘 찾는다고? 주어를 찾아. 그럼 이거 장면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샤갈의 마을에는 뭐가 내려요, 지금?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고, 샤갈의 마을에 눈이 내리면서 그 눈이 지붕과 굴뚝을 덮고, 그래서 겨울 열매들은 올리브빛으로 변하고, 안악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핀 요 장면입니다.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이죠. 요거 이해되죠,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해두고 요걸 보세요, 이제. 요걸 보세요. 요걸 보면,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시를 이해를 하라고 자료를 하나 준 거예요. 뭘 준 거라고?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를 읽었잖아요. 그죠? 시를 읽었죠.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김춘수는요, 샤갈의 그림, 나의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한 게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입니다. 근데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있는 마을이었다. 느낌을 말했어요. 그리고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인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 병치로 변형합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이런 단어 있죠?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시켰대요.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잖아. 이 시의 주제는 뭐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봐. 이걸 읽었어요. 이걸 읽었어. 알았죠? 읽었어. 그럼 우리는 이걸 읽고 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것과 연결시켜보면 이해되죠? 이 3월에 내리는 눈이 뭐의 생동감을 나타낸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봄의 생동감. 그죠? 그럼 얘는 생동감입니다. 얘는 겨울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뭐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봄입니다.
얘도 몰랐대. 겨울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변하는 것도 뭐가 왔다는 거예요? 봄. 안악들이 뜨거운 불을 피우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봄이 왔기 때문에. 3월에 눈을 보고 이 사람은 뭘 느낀 거예요? 그럼? 봄을 느낀 겁니다. 봄을. 이런 걸 무슨 적이라고 하죠? 혹시나 이거 대답하면 진짜 중요해요. 3월에 눈을 보고 봄을 느꼈다. 무슨 법이죠? 3월에 눈을 보고 봄을 느꼈다. 무슨 법이죠? 눈을 봤는데 봄을 느꼈다. 무슨 법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해서 역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역설법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병철이가 눈이 왔는데 봄이다. 미친놈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이걸 우리는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강의실에 불 끄면 여기 어두워지니 밝아지니? 어두워지지. 그죠? 근데 병철이가 시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강의실에 불을 껐습니다. 교실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문장을. 병철이가 잘생겼다는 소리야. 동조를 안 하네. 야, 됐죠? 병철이가 잘생겼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역설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벗어난 거야. 해가 서쪽에서 떴다! 이러면 역설이야, 그냥. 이해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3월에 눈을 보고 봄을 느꼈다. 무슨 적이야? 역설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3학년 애들 중에는 어떻게 이걸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도 이 방법대로 해도 돼. 부정 안 해, 선생님. 알았죠?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걸 읽는 애들이.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편하지. 이걸 먼저 읽고, 이걸 읽는 거야. 그럼 이걸 읽고 나서 이걸 읽으면 이해하는데 편하겠지. 문제 푸는 데는 편해. 근데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이해력을 높이는 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사실은 이걸 읽고 보기를 읽은 다음에, 알았죠? 생각해서 선택지를 구별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거 읽고 이거 읽은 다음에 이걸 푸는 거야.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애들이. 이걸 선생들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 나는 그런 수업을 가끔 동영상으로 보면 귀여워, 선생님. 이런 말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선생님 자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너희들이 편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도 돼. 모의고사를 보거나 내신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풀어. 근데 혼자 문제를 풀 때, 혼자 공부할 때는 되도록이면, 선생님 부탁인데, 시 읽고, 그 다음에 보기 읽고, 생각한 다음에 선택지를 골라내는 연습을 해. 그래야지 이해력이 자꾸 좋아지거든. 뭐 시험 볼 때는 그냥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방법대로 그냥 빨리 풀면 돼. 이해됐죠? 그럼 이게 답이 뭘까? 지금 우리 읽었잖아, 그죠? 그럼 샤갈의 마을은 시인의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했다. 3월의 눈, 봄을 바라보고 있는 사나이, 새로 돋는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이질적 이미지를 병치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병치로 변형한 것이다. 그래서 봄의 생동감을 나타냈다. 날개, 하늘, 지붕,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의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단어 알지, 얘들아? 이 단어 알지, 너희들? 공감각이란 말 알지? 중학교 때 공감각 배우지 않았어? 미안합니다. 원래 공감각이라는 건, 요런 게 개념어야, 개념어. 무슨 어라고, 이거? 요거 개념어들이야, 이게. 이런 개념어를 모르면 안 돼. 공감각의 대표적인 거 뭐냐면, 선생님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푸른 종소리라고 쓰면, 종소리라는 것 자체가 본래 감각이 무슨 각이냐? 원래 감각이 무슨 각이야? 청각이야. 근데 얘가 푸른 종소리라고 하면 무슨 각이냐? 시각화시킨 거야. 이게 공감각이야. 그러니까 원래 자기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공감각이거든. 그럼 야, 수험생들 중에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알지,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다 경험하지, 이거.
그럼 우리는 이 시에서 공감각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알았죠? 날개를 달고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이게 다 무슨 각이니? 이 전체가 다 무슨 각이니? 시각이야, 시각. 여긴 공감각 자체가 없어. 그럼 우리는 그냥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거를 보기를 읽고 시 읽고 이렇게 푸나. 알았죠? 이렇게 푸나. 별 차이 없어, 사실은. 근데 선생님은 왜 너희들이 순서대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2학이면 국어 공부를 할 때 생각하는 공부를 하려면 이런 연습을 좀 하라는 거지. 어떤 하나의 지문에 자료가 하나 주어지면 요 지문을 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석해서 판단하는 이런 사고력을 쌓으라는 거야, 선생님은. 1학년 때부터 이걸 쌓아야지. 그래야지 3학년 때 너희들 어떤 특별한 요령 없이 그냥 편하게 국어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마지막 이제 잠시 쉴 테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 딱 이거야. 1학년 때부터 요령을 쌓지 말라는 거야, 선생님. 결론은. 국어를 하는데 요령을 쌓지 마라. 1학년 때부터. 나중에 기본을 다 갖춘 다음에 그때 쌓아라. 선생님, 결론 이해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 잠시 쉽시다.